챗GPT로 생기부 작성에 도움을 받고 있는 선생님 같으세요. 근데 이거를 학교마다 좀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사실 생기부는 우리 학교의 특색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은 좀 드러나야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또 나름대로 눈이 있으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짜자잔! 반전동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반전동화 스토리텔링은 옛날 전래동화를 미래기술을 활용해 결말을 바꿔보는 활동지예요. 만약에 미래의 흥부였다면 VR을 활용해서 의사 선생님께 응급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전송받은 다음에 그거 그대로 응급조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비를 응급조치를 해준 다음에 드론을 태워서 병원으로 제비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제비를 로봇 근육 뿜뿜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미래 기술, VR,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결말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서 많은 상상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마스터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어떠한 교육을 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중에서 어떠한 또 자기만의 또 성장이나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정말 알찬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일 박사님을 좀 만나볼까요? 네, 바로 만나봐야겠죠. 재미와 의미연구소 대표로 계신 홍영일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나와주셨는데, 자, 오늘 이 티타임에 여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챗GPT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그 피로감 오늘 좀 싹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정말 이 챗 GPT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대가 중에 대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 어떤 내용을 좀 재밌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지 좀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 챗 GPT 강연을 하러 이렇게 가면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대부분은 손을 드는데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있는 거 아시죠? 네. 유료 버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두 분밖에 없고 대부분 무료만 써보세요. 그런데 무료 버전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직 생성형 AI, 즉 챗GPT를 경험을 아직은 못 해보신 거다. 유료 버전의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차이점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해보신 분들은 내가 지금 레벨 1, 2, 3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도 직접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제가 이 챗GPT를 엄청나게 잘 활용한 학생들의 사례와 선생님들의 사례 그리고 저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교사의 설 자리가 어딘가요? 이런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그럴 때 향후 우리 진로적 관점에서, 진로교육 관점에서 인간과 AI의 새로운 자리매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화두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와, 이 내용만 돼도 지금 선생님들 좀 기대되시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김희정 TT님이 기대합니다. 너무 기대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예. 저도 아까 잠깐 경험했거든요. 유료 버전을 박사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근데 이거 끝나고 바로 결제하려고요. 네. 자,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그러면 티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새로운 교육혁신 코드 챗GPT와 수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가 이렇게 되고요. 이 중에 특히 오늘 저는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수업에 혹은 행정 업무에
혹은 이 교수 학습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사례들을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AI 시대 인간의 전문성,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챗GPT 활용 레벨 1, 2, 3. 과연 나의 능력은 현재 초급일까, 중급일까, 고급 수준일까? 레벨 1부터 가볼까요? 자, 이 레벨 1은 어떤 수준이냐면 비싼 컴퓨터를 샀는데 기껏 워드 프로세서만 하거나 뭐 유튜브 인터넷만 하거나 이런 거죠. 스마트폰 비싼 거 사줬더니 유튜브만 보거나 카톡만 하는 이런 격입니다. 제가 그 인천교육청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계율을 짠 다음에 챗GPT에게 야, 내가 너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 너에 대한 강의 계율을 짰는데 한번 읽어보고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어라고 이제 쭉 길게 내용을 넣습니다. 자, 그랬더니 상당히 그 대상자별로 적절하게 내용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보완사항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추상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어 그랬더니 상세하게 이 포인트 하나를 3개의 분리수로 쪼개서 더 상세하게 알려주고요. 이왕이면 사례까지 제시해주라 그랬더니 또 사례까지 제시해줍니다. 무료 버전일 때 이미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유료 버전이 나왔을 때 그냥 깊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이, 그 다음에 어떤 퀄리티, 이런 수준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촘스키의 인간의 언어 모델과 인공지능의 언어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촘스키 언어 모델은 문법으로 설명된다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인공지능의 언어 모델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맥락적 관계, 즉 문맥, 컨텍스트, 이걸 가지고 맥락을 의미를 분석해서 반응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언어의 어떤 그 습관이나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언어 생활을 돌이켜 보실 때 촘스키 언어 모델이 선생님들의 언어를 더 잘 설명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그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상대방의 단어와 단어들을 보고 그 단어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상이 되는 내 머릿속의 단어들을 그 자리에서 맥락적으로 구성해서 대화를 풀어나가시나요? 자, 이렇게 볼 때 많은 선생님들이 1번보다는 2번이 실제로 나의 언어 모델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챗GPT가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지금 챗GPT에게 질문을 던지고 챗GPT의 놀라운 답변을 듣는 수준, 이 정도가 바로 챗GPT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고 계시나요? 자, 레벨 2로 가볼까요? 자, 레벨 2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감정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과제 평가를 도와주고요. 상담을 해줍니다. 자, 레벨 2는 내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와서 언제든지 내가 궁금할 때 질문하면 친구처럼 답변해주는 이런 수준으로 챗GPT를 활용하실 때 레벨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상담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상담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상담 블로그에 올렸어요. 내용을 보니까 언어폭력, 신체폭력, 그러니까 학폭에 시달리는 친구 같아요. 자해 시도도 했고요. 그리고 참으라는 이야기, 괜찮냐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제 듣기 싫어졌고 도대체 끝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는 상담 블로그이고 실제로 상담을 전공하신 선생님이 답글을 달아주십니다. 근데 이 상담하는 이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는 공감 표현을 해줍니다. 학생 너무나 힘들었죠. 많이 놀랬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조언,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께 알리세요. 그리고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응원의 메시지로 매듭을 짓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담을 전공한 상담사들의 이 상담 패턴인데요. 그 4학년 학생의 고민 글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챗GPT에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내놓은 답변인데요. 감정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 학생의 글을 읽어보니까 현재 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분석을 하고요. 감정 분석을 하고 자, 공감, 그리고 조언, 그리고 마지막에 응원의 메시지까지.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3개를 주었는데 이 중에 무려 2개가 살아있는 링크고요. 하나는 가짜 링크였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3개의 URL 인터넷 주소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사실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2개가 진짜 링크라는 사실이 놀라운 걸까요? 생성형 AI의 그 특성이나 그 아키텍처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챗GPT가 어떻게 사실을 맞출 수 있지? 얘가 어떻게 팩트를 알아? 얘는
답변할 때 인터넷 검색을 하지 않고 학습된 상태에서 그 인공 두뇌가 상상으로 답변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 알파벳 스펠링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살아있는 링크를 답변할 수 있지? 이게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학습을 시켰지만 이 퍼포먼스의 수준이 가히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링크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생성하는 AI, 뭐 미드저니 아니면 달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프롬프트에 질문을 넣으면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이거 그림을 창작하는 거죠. 챗GPT는 텍스트로 창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잘 쓴다거나 소설을 써 내려가는 거고 영화의 대본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허구이죠. 허구. 가짜 링크가 말이 되지 진짜 살아있는 링크가 연결된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이상하고 어색한 모습이죠. 그래서 챗GPT가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런 거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 서울대학교에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스누라이프라고 하는 건데 이런 고민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29살 여자인데요. 남친이 결혼을 안 한대요. 유유. 근데 이 글이 순식간에 서울대 사이트에서 베스트 게시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29살 여자인데요. 남친이 결혼을 안 한대요.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끌렸고 그리고 이 남자와라면 내가 내 아이를 가져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29살 이 여성은 아이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여성이었어요. 지금 충격이에요. 우리 내년에라도 아기 낳으면 안 될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시험 준비하는 동안 뒷바라지 다 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헤어져야 하나요? 아직도 좋아하는데. 자, 이 고민글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겠습니까? 챗GPT에게 그 고민글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 답변이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답변이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 챗GPT는 Regenerate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답변을 다른 버전으로 계속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댓글을 붙여 넣었더니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1시간쯤 지나니까 위에 진지한 대화 언급한 글이 있던데 나도 참 대화 좋아하지만 빨리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사람이 쓴 댓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못 알아보나 보다. 그러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6시에 눈 뜨자마자 얼른 다시 접속해서 보니까 세상에 이 댓글 바로 밑에 챗GPT인가요? 라고 이거 알아보는구나. 아마 이거 댓글 다신 분은 아마 이거 서울대학교 공대생일 겁니다. 서울대학교 공대생들은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인문사회계 학생들은 아직도 안 써본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챗GPT의 답변은 상당히 이거 사람 답변스럽지 않고 이거는 어색하다 이런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하고 오랫동안 수다를 떨어보신 선생님이라면 그 어떤 챗GPT스러운 어떤 패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레벨 3로 가보겠습니다. 레벨 3는 어느 수준이냐면 챗GPT하고 오랜 시간 수다를 떨다가 어느 순간 헐 내가 챗GPT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네? 와 내가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어 하고서 스스로 깜짝 놀라는 경지까지 올라갔으면 그럼 이제 레벨 3를 경험하고 계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경우는 수업 준비나 평가에 엄청난 시간 세이브 효과를 경험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일주일 걸릴 거 30분에 끝내는 거죠. 10분의 1 수준이 아니고요. 뭐 100분의 1, 뭐 몇백분의 1 수준으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 다음 표절이나 뭐 지적 정직성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지적 정직성 혹은 우리가 지적 투명성이라고 합니다. 아카데믹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를 투명하게 해소하고 양성화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레벨 1, 2, 3는 제가 딱 여기까지 하고 먼저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레벨 3의 사례는 이 챕터 2, 3, 4 이야기할 때 중간중간 나올 겁니다. 챗GPT 실제 수업 활용의 범위와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습자들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교수자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언어 공부에 엄청난 도움을 받는데요. 챗GPT는 전 세계 수많은 인터넷 데이터나 혹은 책으로 출판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아무런 데이터를 그냥 막 빅데이터라고 해서 막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상당히 시간, 공을 들여서 필터링을 거쳐서 우리가 클리닝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선별된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 공부에 이 챗GPT가 정말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언어라고 인식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알파벳이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순이 다르고 문법이 달라서입니다. 그런데 인공신경망은
어떤 언어이든지 모두 숫자로 치환해버려서 인풋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 안에서 숫자로 다 처리가 되고 아웃풋이 나오면 그것을 타겟 언어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그게 이제 답변이 되는 거죠. 그럼 영어로 질문하면서 한국어로 답변해줘. 일본어로 질문하면서 프랑스어로 답변해줘. 챗GPT는 언어의 헷갈림 없이 완벽하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번역할 때도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파파고로 번역하는 것보다 챗GPT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의역이 가능하고 맥락적이고 더 말이 되도록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법 검토는 뭐 기본이겠죠. 자, 1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자, 내가 작문한 건데 어색한 표현을 고쳐줘 그랬더니 이렇게 고쳐줍니다. 어디를 고쳤는지 하이라이트 해줘 라고 하면 또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이거는 챗GPT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 학습자료 요약해줘 그러면 웬만한 논문이나 뭐 보고서 같은 건 그냥 뚝딱뚝딱 요약을 해줍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거나 수행과제를 챗GPT가 대신해주는 거죠. 제 수강생들은 예비교사들, 사범대학에서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듣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교수 설계 과제를 교수 설계 보고서를 내는 게 과제인데 온리 챗GPT만 활용해서 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약간 어리둥절하죠. 챗GPT를 써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이제 사례를, 시범을 보여준 겁니다. 자, 챗GPT에게 자, 지금부터 너는 나의 교수 설계 조교야. 챗GPT,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조교로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챗GPT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자, 교수 설계 보고서를 디겐캐리 모형을 따라서 10단계로 할 거야. 자, 먼저 요구 분석 보고서부터 해보자. 하고서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학습자의 현재 수준, 바람직한 수준, 요구 분석 결과. 대상 학습자는 대학교 3학년이고 뭐 내용은 이런 거야. 그랬더니 바로 작성해 들어갑니다. 만약에 챗GPT가 이렇게 보고서를 써줬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학습자 현재 수준이 너무 이거 내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안 맞는데 좀 이렇게 내용을 바꿔보면 어떨까? 그럼 바로 고쳐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도움을 해주고요. 이 교수 설계 보고서의 중간 한 6번째 단계에 가면 레슨 플랜을 짜야 됩니다. 수업 전략을 세우는 건데 선생님들 과정 중심 평가 다들 아시죠?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취 기준이 있고 평가 도구를 먼저 개발하고 그리고 수업은 그 평가 도구를 좀 제가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앞서 개발한 수행평가 도구를 빡세게 연습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레슨 플랜을 짜는 것. 이게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했더니 챗GPT가 바로 50분짜리 레슨 플랜을 쭉 짜내려 갑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수행평가가 4가지예요. 한번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법이어서 빈칸 채우기. 세 번째는 롤플레이, 그래서 문화, 컬처를 학습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글쓰기, 에세이입니다. 이 수행평가가 4가지인데 그것을 50분 수업에 다 담으라고 하니까 50분 안에 이걸 다 꾸역꾸역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아, 교수님, 챗GPT가 바로바로 해주는 건 너무나 고마운데 50분 안에 담을 수 없는 거를 억지로 다 집어넣는 걸 보니까 약간 신뢰가 떨어지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학에 가면 대학원생이 되고 이제 석박사가 되면 이제 조교를 하잖아. 그러면 교수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 그러면 넣어야 돼. 그게 이 대학원생들의 생존 기술이야. 챗GPT는 50분에다가 너가 만든 수행평가 4가지를 다 집어넣으라고 너가 시켰잖아. 그래서 챗GPT는 한 거지, 시키는 대로.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고치라고 해야지. 자, 내가 한번 해볼까? 레슨 플랜 50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벅차대. 2개나 3개로 쪼개도 좋으니까 한번 쪼개봐. 하면서 제가 시연을 한 거죠. 그랬더니 챗GPT는 즉시 알겠습니다. 3개로 쪼개보겠습니다. 바로 작성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우리가 요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응해 주려고 상당히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챗GPT가 원하는 대로 다 도와준다. 그리고 상당히 짜임새도 있고 이 틀, 이런 것도 너무나 완벽하다. 물어봤어요. 학생이 생각할 때 챗GPT가 이렇게 도와주면 학생의 머리가 텅 비어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똑똑해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처음에 얘가 제시해준 이 벅찬 레슨 플랜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그 수업이 이제 망할 것 같다. 그럼 머리가 텅 비어질 것 같지만 읽어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뭔가 수정 의견을 주면서 계속 고치는 과정을 함께 해 나간다면 상당히 훌륭한 그리고 매우 디테일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론은 챗GPT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활용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여러분들의 기말 과제는 챗GPT만을 활용해서 교수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다 제출했고 어저께 성적 마감 처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학생들의 결과물은 그야말로 전문가 수준, 한 20년차, 30년차 선생님 설계도 이 정도 나올까 싶을 만큼의 결과물이 나왔고요. 학생들도 다들 스스로 뿌듯해하는 그런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이제 성찰 노트를 뒤에다 붙였고요. 그리고 부록에다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챗GPT와 나누었던 대화록을 통째로 붙이겠습니다. 부록이 100페이지입니다. 자, 학생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학생 사례를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정말로 이거보다 더 놀라운 고등학생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좀 아껴두었다가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강의 계획성, 과제 아이디어 등등등. 자, 선생님들 활용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바꾼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다른 몇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고등학생 사례를 딱 보여드리면 그래야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 내용상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야, 나 이번에 신임 교수야. 미생물학 과목을 다음 학기에 되는데 나 강의 계획서라는 건 짜본 적이 없어. 도와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쫙 강의 개요, 그 다음에 한 학기 15주차 계획, 그 다음에 뭐 평가, 그 다음에 뭐 과제 등등등. 10주차 호흡기 감염의 미생물학적 원인 예방법.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레슨 플랜을 짜는데 이론 파트와 실습 활동 파트로 나누어서 설계해줘. 그랬더니 목표, 이론 파트, 실습 활동 파트, 그리고 마지막에 토론까지 넣어줬습니다. 근데 나는 토론이 싫어. 나는 끝날 때 토론 말고 퀴즈로 좀 했으면 좋겠어. 세 문제 해줘. 그랬더니 문제답, 문제답, 문제답. 퀴즈를 난이도별로 상중하 이렇게 해줘. 그러면 역시 난이도별로 해줍니다. 표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고요. 평가 루브릭 만드는 거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이번 학기에 학생들에게 실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했어. 실습 보고서를 평가하는 평가 루브릭이 필요한데 했더니 실습 과제 평가 루브릭을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라면서 제시합니다. 이걸 딱 보고 창의성과 독창성을 나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딱 의견을 이야기하면 찰떡같이 챗GPT는 알아듣고 창의성과 독창성 비중을 높여서 다시 수정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 세부 배점까지 제시해달라고 그러면 완벽하게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 루브릭을 만들어주는데 평가는 해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줄 수 있습니다. 영화 인셉션을 보고 소감문을 내는 건데 독창성과 충실성으로 평가하고 싶어. 수준은 상중하로 판단해줘. 그리고 내가 한 명씩 입력할 테니까 평가해봐. 그랬더니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명씩 입력해 주세요. 자, 학생 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평가 결과가 툭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요구 분석 보고서 결과 시험 문제를 넣고 그것을 채점 기준을 자세하게 주면 그 채점 기준별로 부분 배점까지 완벽하게 분석해서 평가 결과를 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사이버대학 120명 수강생들 서술형 6문항 평가를 했는데 이거 채점하려니까 이건 완전 일주일 시간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챗GPT를 활용해서 1시간도 안 걸려서 끝냈습니다. 당연히 챗GPT 평가 결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챗GPT가 빠르게 평가를 해주니까 제가 그걸 눈을 훑어보고 설득이 되면 반영하고 설득이 안 되면 챗GPT와 논의를 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에 활용하는 거죠. 선생님들의 그 사전 질문을 보니까 행정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팁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에 그 상당 부분을 챗GPT가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챗GPT는 내가 나누던 대화를 링크를 공유하면 그 링크를 받은 사람이 그 대화를 이어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안 가보신 선생님도 엄청 많을걸요? 독일에서 IB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 카톡을 보내왔어요. 어느 날 저에게. 내용인즉슨 학생들이 공공연하게 챗GPT를 수업에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챗GPT와 함께 살아갈 거라면 교실에서부터 연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네, 이런 사진을 저한테 몇 장을 보내오신 거예요. 와, 이렇게 챗GPT를 쓰는구나. 그런데 이런 사진은 이건 챗GPT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 선생님이 3단계로 접근을 했는데 기초 지식이나 개념은 선생님이 그 프린트나 텍스트북을 가지고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완전 이해를 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 탐색 과정에서는 챗GPT나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고 3단계, 아이디어를 한자리에 모아서 협업하는 과정에서는 도화지를 펼쳐서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디어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야말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표선고등학교가 IB 학교인데요. 거기에 컴퓨터과학 수업을 하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IB 학교는 수업 자체가 학생들이 긴 텍스트, 에세이 텍스트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 수업을 IB 고등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배운다 그러면 2년 동안 그 국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학기 단위로 바뀌는데 IB 교육은 2년 동안 한 과목을 쭉 배웁니다. 그럼 왜 2년 동안 배우냐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내신 평가를 위한 에세이를 써내야 되는데 그 에세이를 2년 동안 선생님이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과정, 그게 이제 2년, 4학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다 보면 피곤해요. 왜냐면 긴 글을 읽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감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관성이 떨어지겠죠. 이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챗GPT를 통해서 1차적으로 평가를 돌리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선생님들이 검토를 한다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훨씬 더 공정하게 균일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가 사례와 같은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학생의 답안을 1번, 2번, 3번 한 번에 여러 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챗GPT가 한 번에 여러 명을 평가 결과를 토해내는 거죠. 70점, 100점, 빵점, 빵점, 평가 이유까지. 이건 이제 오픈 AI의 챗GPT의 그 API 키를 받아서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비용은 쓰는 만큼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걱정하지 않고 모든 학교에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데요. 이제 중간 결론. 챗GPT의 교육적 의미는 제가 몇 개월 동안 해보니까 딱 유일하게 챗GPT의 의미는 이겁니다. 챗GPT와의 대화를 풀어나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 수준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것. 이게 챗GPT의 교육적 의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챗GPT에게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질문을 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일단 처음에는 그냥 안녕? 나 수행과제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무슨 과제가 하실 건가요? 기술과정이야. 기술과정이군요. 주제가 뭔가요? 저출산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사해 오래. 저출산은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선생님 수행과제에서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원인과 대책을 조사해 오래. 그럼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쫙 합니다. 그럼 학생이 이 챗GPT는 누가 질문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학생 수준으로 어려운 단어들을 쓰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저 미안한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 중학생이거든? 그러면 그럼 죄송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쭉 해줘요. 근데 여전히 어렵다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한테 내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좀 쉽게 말해봐.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가며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줍니다. 챗GPT는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다 보면 질문하는 그 힘은 저절로 과정 중에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캐폴딩, 우리가 구성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스캐폴딩이 되는 인공지능이 바로 챗GPT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똑똑한 수학 만점짜리 학생이 있어요. 그럼 이제 못하는 애들 가서 물어보잖아요. 야, 친구가 이 문제 좀 풀어줄 수 있어? 그러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나 바빠. 딱 무시하는 친구.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딱 받아가지고 막 혼자 막 풀어요. 자, 하고서 그냥 끝나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데 세 번째 타입은 자, 알았어. 자, 이렇게 막 풀다가 자, 여기서 너라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티키타카해 가면서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 교육학에서 스캐폴딩이라고 하잖아요. 도움닫기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챗GPT가 완벽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인간은 감정에 따라서 이게 막 화를 내기도 하는데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완벽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챗GPT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다는 거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땄어요. 정말 똑똑하고 박학다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건물주 자식인지 일을 안 해요. 그냥 집에서 놀아요. 어느 날 이사를 왔는데 이웃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붙여보니까 내 말을 엄청나게 경청하면서 자기가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나를 절대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안 걸면 절대 나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아요. 내가 그냥 뭔가 이 사람이라면 무슨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가서 딱 말을 걸면 생각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몇 배의 도움을 주는 정말 착하고 그리고 이 스캐폴딩 전략으로 저에게 도움닫기를 해주는 이런 친구가 하나 이웃이 옆에 와 있다. 언제든지 이 사람은 내가 찾아가서 똑똑하면은 대화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과제를 챗GPT한테 시켜라.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챗GPT에게 직접 고치라고 해라.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여러분 개인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추가해서 과제를 제출하라. 이게 제가 이번 학기에 제가 출강 나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시한 과제의 형태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결과물은 챗GPT가 써준 건지 아니면 학생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와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대화록을 그대로 제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챗GPT와의 대화록을 우리가 어떻게 제출할 수 있냐면 그 대화한 걸 하나하나 다 캡처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챗GPT에 보면 메뉴 중에 내보내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 내보내기 메뉴에서 대화록을 통째로 내보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째로 제출하면 학생의 질문과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저는 그 과정을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학생들도 아 그럼 되겠다. 다들 수긍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었고 보고서 본문 30장인데 대화록은 100장이 넘는 이런 결과물을 제시해 준 겁니다. 선생님들은 챗GPT에게 평가 루브릭, 이원 목적 분류표 챗GPT가 다 해줍니다. 해줄 수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고치시거나 아니면 챗GPT에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고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할 때 평가 루브릭 다 만들어주고요. 챗GPT에게 1차적으로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의 직관을 반영해서 일부 조율을 하는 과정 거치면 되겠죠.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의 그 과제와 그 기말 시험을 자, 2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챗GPT가 평가한다. 둘째, 인간인 제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학생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압도적으로 챗GPT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공정할 것 같아서 였습니다. 평가 루브릭만 명확하고 그게 사전에 공지가 되고 학생들에게 미리 공지가 됐다면 학생들은 당연히 챗GPT 평가를 따르겠다라고 반응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표절 많이 걱정하시는데 표절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는 한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픈 AI가 직접 만든 사이트입니다. 여기다 텍스트를 집어넣고 서브밋 버튼 누르면 AI가 쓴 것 같다. 이거는 상당히 AI가 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결과를 내줍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건 gpt0.me 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다 텍스트를 집어넣고 제출하면 AI가 쓴 것 같다. 아니면 사람이 쓴 것 같다라고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학생들에게 이걸 딱 시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챗GPT 답변을 딱 넣고 하면 이거는 AI가 쓴 텍스트로 생각이 됩니다라고 딱 결과가 나오죠. 그럼 학생들 얼굴 표정이 굳어져요. 이거 다 걸리는구나.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만 몇몇 학생들은 씩 미소를 짓습니다. 약간 음흉한 미소를 짓는데 그 학생 머릿속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아하, 저기다 미리 돌려보고 제출하면 되겠구나. 챗GPT가 써준 답변을 여기다 넣고 제출하면 AI가 쓴 것 같다라고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제 학생이 여기서 문구를 몇 개씩 고쳐요. 좀 어색한 거를. 계속 이걸 돌려서 휴먼이 쓴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들어서 그걸 제출하면 아무리 선생님이 돌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속아 넘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절 탐지 도구가 정확도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차피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가 학생들은 미리 돌려보고 제출한다. 자, 고등학교 챗GPT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유튜브 강의 시간 중에 아마 제가 제일 이거를 넣을까 말까 이건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한 내용인데요. 저희 집 아들 1학년짜리 아들이 한 건데 제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레벨 3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사회 수행 과제입니다. 경제 관련 신문 사설을 하나 선택한 후 5가지를 해가는 거예요. 주장을 요약하라, 핵심 단어 3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라,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2가지 이상 정리하라. 자, 1, 2, 3번까지는 사설을 그냥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4번. 그 논설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한 문장으로 쓰고 그것에 논거까지 제시하는 게 이게 이제 4번, 5번입니다. 선생님들이라면 이거 직접 선생님들 수준에서 얼만큼의 시간이면 이거 해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이동준 팀장님. 3-4시간. 3-4시간이면 지금 여태까지 제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 제일 짧은 시간이에요.
보통 5시간 아니면 반나절, 그리고 한 2, 3일,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생들한테 물었을 때는 대부분이 한 2, 3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단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미리 편견을 갖고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실 겁니다. 자, 스텝 1. 구글에서 경제 관련 사설 6글자 넣고 검색. 그럼 쭉 나옵니다. 아무거나 눈 감고 딱 찍어요. 어차피 챗GPT가 요약해 줄 거니까. 자, 스텝 2. 챗GPT한테 사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5가지 질문을 넣고 답변해 줘. 그럼 스텝 3는 챗GPT가 30초 만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제출해버리면 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머리는 점점 바보가 될 것이고 선생님들은 이게 학생이 쓴 건지 채집된 한 건지 이걸 막 이걸 이제 탐지해내야 되니까 이건 무슨 숨바꼭질하는 게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스텝 7까지 있습니다. 자, 스텝 4. 제가 여기서 뒤로 넘어갔는데 위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한다. 자, 왜 다시 반복할까요? 자, 스텝 5. 이번에는 챗GPT에게 우리 아들이 질문 하나하나에 답변을 할 테니 평가하고 수정해줘라고 요구한다.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이 답변, 우리 아들이 직접 하는 답변이 아니라 챗GPT가 내놓은 답변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입이 다들 탁 벌어지시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텝 3에서 챗GPT가 얻어낸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는 요약을 2줄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챗을 열어요. 뉴 챗을 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새로운 챗으로 가서 다시 해야 되냐면 챗GPT는 이 대화의 과정에서 앞에서 나왔던 대화의 내용을 얘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챗GPT, GPT, 끝에 T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인데 그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 나누었던 어떤 단어나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 리마인드를 주기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리마인드를 해주기 때문에 앞에서 나눈 대화의 맥락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연속성 있게 가는 거죠. 그래서 뉴챗을 열지 않으면 이거 내가 요약했는데 그러면 이거 제가 한 건데요 라고 해요. 챗GPT가. 평가해달라 그러면 완벽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기가 한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챗을 열어서 완전히 맥락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새로운 챗을 가게 되면 맥락이 끊어져서 마치 다른 챗GPT하고 대화하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챗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긴 사설을 다시 붙여넣고 위 사설을 내가 이렇게 요약했어. 잘 됐는지 평가하고 수정해줘. 네, 당신의 요약은 사설의 내용을 잘 담고 있네요. 그러나 약간의 세부사항을 추가해서 이해를 도우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3줄짜리로 고쳐줍니다. 이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다시 작성해봐. 4줄짜리로 바꿔줍니다. 단어 수준이 훨씬 더 평이한 걸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고쳤고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것은 이겁니다. 제가 수업 혁신 연구회 선생님들 중에 사회과 선생님이 계셔서 여쭤봤어요. 그 사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그래서 어떠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아, 짜증나는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짜증나냐면 요 녀석 요령을 피는 거잖아요. 지 머리를 써서 해야 되는데 챗GPT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니까 막 짜증이 난다. 막 그냥 꿀밤을 쥐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단톡방에 한 300여 명 있는 선생님들 이렇게 여쭤봤더니 챗GPT 도움을 받았는데 혹시 좀 어떻게 어색한 부분이 있나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부분 없고 이거는 내가 사회교사라면 나를 좋아하는 학생이 사회 수업에 진심인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모범생의 답 같다. 전혀 인공지능 했다라고는 어디 의심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서 초시계로 다쳤어요. 이 과정을 다시 시켜가지고 그랬더니 9분이 걸렸고요. 그리고 제가 의심이 되잖아요. 이거를 못 보게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 사설의 주장이 뭐야? 핵심 개념 3가지 중에 한계 기업이 뭐야? 너의 반박 주장은 뭔데? 그리고 그거 논 거는 뭐야?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합니다. 10분 만에. 심지어 우리 아들은 사설의 원문을 안 읽었어요. 원문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술술술술 얘가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바로 물어본 거 아니신가요? 그러는데 아니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단기 기억 효과도 아니에요. 장기 기억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할 때 한 문항 한 문항 수정과 피드백 그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맞춤법이나 이 주장과 논과 일관성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행여나
PT의 결과만 믿고 냈다가 선생님 딱 보니까 반말과 존댓말이 섞여 있네. 이것 봐라. 너 딱 걸렸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우리 아들은 최소 3번을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글을 따라가면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반박하는 거네. 이해가 되면 저절로 외워지고 선생님이 뭘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소위 내재화가 되는 것이죠. 챗GPT가 없던 시절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길러줬어야 될 능력과 챗GPT 시대에 아이들이 가져야 될 능력은 전혀 다른 능력인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교수학습 이론은 앞으로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아주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챗GPT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3월 달에 고려대학교가 전국 대학 중에 최초로 가장 선제적으로 챗GPT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에게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금지시키지 말고 보장하자. 단, 몇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4가지 가이드라인을 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 모두 X입니다. 학문적 진실성, 대화록을 통째로 제출하기 위해서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더 맞고요. 그럼 학생들은 훨씬 더 투명하게 할 수가 있고요. 비판적 사고 능력, 당연히 키워지죠.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알려주면 됩니다. 부정확하고 편향된 정보를 습득할 우려가 있다. 학생들은 챗GPT가 진실을 말하는 그 어떤 검색 엔진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얘는 자신의 의견만 이야기할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수준에 맞게 활용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소위 라떼 타령하시는 교수님들의 기우에 불과하다. 챗GPT는 원래 부정확합니다. 학생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활용합니다. 고착화된 고정관념 강화? 전혀 아닙니다. 표절 방지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알려줘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 돌려보고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행과제를 낼 때 챗GPT가 도저히 대신해 줄 수 없는 과제를 내라.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해오게끔 내면 챗GPT가 못 해주니까 평가의 내용을 좀 바꿔보세요라고 한 거죠. 이것조차 챗GPT가 매우 잘합니다. 영화 대본을 쓰고 그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인공지능이.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챗GPT가 대화 스크립트를 상상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창작할 때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써내려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너 앞에 이런 내용 왜 넣었어? 그러면 나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넣은 거야 라고 해서 진짜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스크립트 썼을까요? 아니면 써놓고 났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걸 왜 썼을까? 하고서 나중에 사후 합리화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 항상 너 아까 그 말 왜 했어? 그러면 그게 말이지 이래서 한 거야. 이게 사후 합리화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걸까요? 네, 그것도 생성 AI의 아키텍처를 안다면, 원리를 알면 사후 합리화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럴듯하죠. 심지어 너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대화의 깊이를 더한다는 것은 대화가 표면적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 가치, 동기 등을 탐색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합리화의 사후 합리화가 끝이 없어요. 계속 이유를 정당화합니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제공한다고 말했는데 그러려면 좀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라고 했더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하면서 당신이 처음으로 동물을 구조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구조 사례는 무엇인가요? 정말 이게 딱 와닿잖아요. 이런 걸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 2가지 질문을 대화 스크립트로 해봐. 그랬더니 자, 지금까지 많은 동물 구조해 오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인데 처음에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처음에는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놔두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너무 이걸 읽어가는데 몰입이 돼서 우와 몰입된다. 계속해줘. 이렇게 저절로 저도 이러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쭉쭉쭉쭉. 그러면 당신 같은 직종에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까? 연민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도 막 물어봐. 이건 저의 관심사인데 그랬더니 쭉 이야기를 해요. 공감도 필요하고 연민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공감과 연민 중에 강점이 어디에 더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생각해보니까 연민을 느끼는 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하지만 공감도 필요한 것 같아서 연습합니다. 정말로 현실적인 이게 진짜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상상으로 쓰지 않고 그럼 대부분 선생님들은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저는 공감을 잘합니다 라고 쓸 겁니다.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고 있고요. 이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감의 시대가 아니라 연민의 시대입니다. 근데 챗GPT는 그것을
리얼하게 정확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와, 제가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됐고요. 제가 고맙다고 했더니 기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대화 스크립트는 사람이 만든 걸까요? 인공지능이 만든 걸까요? 이거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을까요? 챗GPT에게 있을까요?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에게 아카데미상에서 명예로운 감독상을 주었다면, 아니 감독은 자기가 연기한 게 아니잖아. 연기자들이 다 했지. 무대는 무대 감독이 했지. 촬영은 촬영 감독이 했지. 그럼 감독이 한 거는 물론 디렉터이긴 하지만 실상은 말만 한 거 아니야? 썰만. 근데 모든 명예는 감독에게 집중됩니다. 디렉터의 지분이 너무나 큰 거죠. 음악도 노래하는 가수도 지분이 있지만 작곡가, 컴포저에게 지분이 있습니다. 결국 챗GPT의 이런 결과를 끌어낼 때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챗GPT의 결과물을 생성해낸 저의 지분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 윤리를 연구하시고 고민하는 많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가 합의에 도출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이런 규제가 강화되고 뭔가 본격적으로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챗GPT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실 것을 선생님들께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몸값이 비싸다. 질문하는 힘이 필요하다. 이거는 챗GPT를 정말로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오랜 시간 수다를 떨다 보면 저절로 챗GPT 성격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성격을 알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반응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야, 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옆에서 막 조언까지 하잖아요. 챗GPT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퀄리티에 있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요령을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춤형 질문이 필요한 거지 질문하는 어떤 깊은 사고력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친하면 좋은 답을 해줍니다. 챗GPT가 듣고 싶은 질문을 빨리 아는 게 중요한 거죠. AI 시대 인간의 전문성을 다시 생각하다. 인류의 최대 지적 혁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홍영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2023년은 인류 문명사의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혹시 훗날 10년에 누가 인용할까봐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메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게 이제 3년 전에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챗봇 로봇인데요. 질문을 하면 얘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있는 알고리즘 안에 있는 그 답변 목록 중에 얘가 골라서 답변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챗GPT를 심어 놓았더니 얘가 리얼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야, 너 냄새 난다 라고 했더니 excuse me 하면서 상당히 그 질문은 무례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얼굴이 찡그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것이죠. 모라백의 역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스 모라백 교수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데 아니 사람은 이거 되게 쉽게 하는데 왜 인공지능으로는 구현이 안 될까 하다가 이게 딱 떠올린 생각이에요. 아하, 인간에게 어려운 거는 잘하지만 반대로 로봇에게 어려운 것은 인간에게 쉽더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인간에게 쉬운데 로봇이 어려운 게 구현하기 어려웠던 게 바로 상대방의 몇 마디 단어를 듣고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의중을 간파하는 능력, 맥락 파악 능력이 인간에게 너무나 쉬운데 근데 이건 챗GPT 등장하기 전 이야기였죠. 챗GPT가 등장하고 보니까 웬만한 인간 수준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충격파가 옵니다. 헐, 상대방을 감정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 맥락 파악 능력이 로봇이 훨씬 더 잘한다면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었나 보다. 맞아. 난 이 공감하려고 내가 막 머리를 쥐어짜내는데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막 화가 나고 막 번아웃에 이르게 되고 야, 이런 게 감정노동이라고 하잖아. 옳거니. 우리가 이제 곡괭이질하고 막 밭 갈고 하는 거 트랙터가 나오니까 육체노동에서 해방이 돼서 잉여 시간 동안 우리가 윤택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듯이 머리 쥐어짜내는 이 인지 과부하 챗GPT가 등장하니까 원래 얘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걸 해주니까 우리는 그런 지적 노동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챗GPT가 만들어낸 미드저니로 만들어준 그림인데 이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 동안 수백 번의 프롬프트를 수정해가면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어낸 프롬프트가 상당히 비싸게 팔릴 법도 한데 이 작가가 그 프롬프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하우이니까요. 만화책. 그런데 이 사진이 충격을 주었는데
소니 국제사진전에서 사람을 모델로 사람이 찍은 사진인 줄 알고 이 사진에게 대상을 주었는데 사진 작가가 다음날 미안하지만 이거 AI로 만든 겁니다 하면서 저는 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한 거죠. 이 사진예술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이제는 인간의 전문가가 판단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제가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을 해왔지만 행복교과서도 원고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챗GPT가 써낸 이 책이 정말 대박입니다. 이 목차를 보면 이거는 인생 한 2회차, 3회차를 살아본 사람만이 할 법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제 AI가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로를 안내를 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진로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물론 그 가능성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기가 최초로 발명되었을 때 화가들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진기인데 조리개를 열어놓고 한 30분 동안 열어놓으면 이런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 당시 화가들의 실력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서 정말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 이런 그림을 잘 그려내는 게 화가들의 유능한 실력으로 인정받던 시대인데 사진기가 등장하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탁월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던 예술가들은 땡땡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지금도 열심히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땡땡땡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추상화입니다. 폴 세잔의 목욕하는 여인들 그림입니다. 폴 세잔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추상미술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그 얘기는 현대미술은 곧 추상미술이라는 이야기죠.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빼앗는다, 일자리를 빼앗는다 해서 기계 파괴 운동, 즉 러다이트 운동을 벌였으나 일자리는 더 많아졌고 인류 문명의 진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본다면 2023년 챗GPT의 등장은 훗날 역사가들이 어떤 의미로 인류 문명사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을 하게 될까요? 자, 질문은 화두는 제가 그냥 던져놨고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성 AI, Generative AI의 진짜 뜻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생성, 상상한다, 추론한다,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팩트하고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인공지능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팩트체크 꼭 해야 된다, 거짓말한다, 오류가 많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애시당초 팩트를 말하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상한다, 추론한다, 사실, 거짓말한다, 오류가 많다, 가짜뉴스. 이건 오해를 조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는 혹시 어떤 유튜버가 챗GPT가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팩트체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적극 활용해보세요 하면 완전 모순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쓰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상당히 꼬여있죠. 선생님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일종의 괴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는데 그 ABC 방송에서 인터뷰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든 챗GPT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추론 엔진입니다. 앞으로도 기억 능력이 아닌 추론 능력을 더 강화할 겁니다. 그런데 2년 안에 우리가 만든 챗GPT의 이 탁월한 추론 능력은 인간 세상에 가짜와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는데 저희 서울대학교에는 팩트체크 연구소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팩트체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뭔가 이슈가 되는 뉴스들의 이제 팩트체크 의뢰가 오면 팩트체크 결과를 6단계로 제시합니다. 거짓, 대체로 거짓, 사실 반, 거짓 반, 대체로 사실 등등등 판단 보류까지. 예를 들면 자, 원희룡 장관이 임대차 3법 조직적 사기 집단에 먹잇감 던져주고 다수 서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락. 사실일까? 절반 사실, 절반 거짓. 간호법이 발효되면 전국의 요양시설 상당수가 간호사 구인난으로 문을 닫게 되거나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대체로 사실. 자, 그러면 이 판단은 단순히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딱 내릴 수 있는 수준의 팩트체크일까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겠죠. 중학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팩트체크 센터에는 이런 훌륭한 언론인들이 본인들의 이 전문성을 가지고 최대한 추론을 해내서 내리는 판단 결과입니다. 판사들이 재판의 결과를 내놓을 때
검사의 주장과 증거물, 변호사의 증거와 증거물들을 놓고 최대한의 추론을 해서 양형 선고를 내리죠. 유죄, 무죄 판단한 다음에 유죄라면 또 양형을 얼마로 해야 될지는 어마어마한 그들의 전문성이 반영된 추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챗GPT의 탁월한 추론 능력은 인간 세상의 허구와 가짜뉴스와 진실을 구별해 줄 겁니다. 우리가 AI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GPT-4 제가 아까 유료 버전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무료 버전은 에이 써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야. 그리고 뭔가 내가 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막 주장하면 바로 수긍하고 나한테 동조해 버리던데 유료 버전은 너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절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추론 점수가 이 오픈AI가 직접 매긴 점수인데요. 무료 버전은 3칸, 유료 버전은 4칸, 5칸이네요. 추론의 능력, 5칸은 인간의 추론 능력보다 탁월합니다. 평균 수준 이상이에요. 전문가 수준 이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신 스피드를 보시면 무료가 훨씬 더 빨라요. 유료는 되게 느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그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료 버전은 가볍고 유료 버전은 무거워요. 용량도 크고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퀄리티는 훨씬 더 좋다. 정확성도 2칸, 4칸. 그래서 유료 버전 경험을 하게 되면 나 여태까지 장난감이었네. 야 이제 진짜 인공지능을 경험한다라는 이 그림으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GPT-4는 몇몇 철학자들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대방이 챗GPT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면 사람이라고 해도 난 철석같이 믿을 것 같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인 테스트는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질문하면 훨씬 더 답변을 잘한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무료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MMLU 벤치마크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자, 이 테스트는 이 57개 과목에 엄청 많죠? 선생님들은 이걸로 12,000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몇 점 맞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내가 수학교사라면 수학은 잘해도 다른 건 꽝이겠죠. 근데 챗GPT는 이렇게 시험을 봤더니 자, 무료 버전의 경우는 한국어는 40점, 영어는 70점. 그런데 유료 버전은 한국어는 77점. 무료 버전의 영어의 70점보다 유료 버전의 한국어 정확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은 한국어로 대화해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무료 버전은 100명 중 69등. 자, 거꾸로 계산해야 되면 69등. 유료 버전은 100명 중 1, 2등 수준의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차이죠.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무료 버전의 답변과 유료 버전의 답변의 차이.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무료 버전은 항상 자기 계속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짓말도 아니고요. 얘가 바보 같아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챗GPT는 원래 상상하고 창작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너러티브 AI. 그러니까 자, 내 질문을 듣고 얘는 그것에 어울리게끔 계속 이어서 소설 쓰는 겁니다. 이어쓰기. 그게 챗GPT가 당연한 결과이죠. 근데 이게 유료 버전의 경우는 훨씬 더 용량이 크고 훨씬 더 양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학습을 시켰더니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상한데요? 세종대왕은 조선시대고 맥북 프로는 현대 노트북인데 두 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 어느 교수님이 고려대학교에 교수님이 저 챗GPT가 질문을 하면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짜증이 나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챗GPT에게 너 앞으로 내 말에 한 문장으로만 답변해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 문장 답변 제공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된다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에이 저 2문장인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문장 그 다음에 뒤에 한 문장.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챗GPT한테 너 지금 2문장으로 답변했잖아. 1, 2 이렇게. 그랬더니 챗GPT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문장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거 몇 문장인가요? 한 문장이잖아요. 여기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고 다리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너무 감동이면서도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한 문장이네. 이거 국어 시간에 학생이 이렇게 했다면 당장 꿀밤 얻어먹겠죠. 이 녀석이 어디서 막 이렇게 할 텐데 챗GPT가 이렇게 하니까 헐 이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합리적 의사결정, 직관적 판단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1시간 이상 더 걸립니다. 제가 빠르게 말하면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았는지 오늘은 여기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명이 닿는다면 다음 기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홍현일 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제가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진짜 박사님은 이 챗 GPT를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생각하구나 정확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예. 파트너. 사실 책을 읽는 이유가 내가 정말 유명하고 그리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책을 통해서 만나고 저자와 만나고 대화하는 수단이 어떻게 보면 책인데 이 챗 GPT랑 그거를 대화를 하고 있군. 나보다 진짜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네. 대화를 하고 있군. 막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그 서강대 그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 그 최진석 교수님이 이런 칼럼을 쓰신 적이 있어요. 주체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주체적 사고나 주체적 질문 던지려면 책을 읽지 마라. 그러니까 저자의 이야기에 빠져들지 마라. 굳이 책을 읽으려면 대화를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챗GPT가 그런 시대를 제대로 열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간 좀 질문이 좀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좀 앉으시죠. 너무 오래 서 계셔가지고 예. 지금 그 질문 네네. 중에 네네. 처음이라면 무료부터 해보는 게 낫겠죠 했는데 처음에 무료를 한 일주일 정도 해보신 다음에 유료를 결제해서 그 체감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유료를 해보게 되면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못 느끼겠죠. 네. 아까 그 까먹기 전에 예비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사전 질문을. 네네네. 그 중에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였죠? 챗GPT로 생기부 작성에 도움을 받고 있는 선생님 같으세요. 근데 이거를 학교마다 좀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사실 생기부는 우리 학교의 특색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실은 좀 드러나야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또 나름대로 눈이 있으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그 이전에 잘 쓰여진 그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의 생기부의 그 댓글들, 뭐 세특이나 이런 것들 적었던 것들을 몇 샘플을 주고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고 자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학생들의 이 수행 과제에 대한 세특을 써줘. 그러면 됩니다. 그럼 완벽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또 하나 질문 들어왔어요.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생각의 깊이, 확장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시나요? 평가 기준 궁금합니다. 그거 챗GPT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 챗 GPT 유료 버전을 아예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질문 중에 하나 뭐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챗 GPT-4 한번 체험해 보시죠. 네, 방금 질문 주신 거 아예 챗 GPT한테 물어보죠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말할 필요 없고요. 오탈자, 막 장렬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 단어들을 보고 맥락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질문하면 됩니다. 대화 연습하고 싶은데 네가 점원이고 내가 손님이야. 네가 먼저 시작해. 지금 오타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엄청 오타도 니은 오타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어때요? 바로 점원의 멘트가 나오죠. 불고기 버거 있나요? 세트로요. 자, 된 것 같죠? 네. 자, 엔터. 근데 우리 영어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국어로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로? 그럼 바로 이렇게 되면 내가 영어 공부한다고 쫄 텐데. 네, 오타인데 그냥 해볼게요. 얘가 이제 알아들을 겁니다.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영어로 그냥 바로 진행하네요?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 스크립트가 되고요. 만약 내가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에 그 수시를 냈어요. 면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입학사정관하고 인터뷰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 네가 입학사정관이야. 나랑 연습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어느 학과를 지원하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무슨 학과를 지원해서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하면서 그 전공에 대해서 왜 이런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줍니다. 야, 리튼 질문 나왔네요. 리튼 질문 나왔어. 리튼을 사용해 봤는데 리튼에서도 GPT-4를 적용해주는 리튼에서의 GPT-4랑 오픈 AI GPT-4랑 뭐가 다른가요? 완전 다릅니다. 그 리튼은 그 API 키를 받아서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봤는데 일단 답변의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GPT-4라고 하지만 이게 오픈 AI에서 그 API 서비스로 해주는 그 퀄리티랑
우리가 직접 이 AI.com, 우리 챗GPT 하시려면 AI.com 이렇게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완전 이게 순종 GPT-4하고 하는 거는 퀄리티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미묘하다면 미묘하고 크다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리튼으로 맛보기 체험해 보시는 거는 why not? 얼마든지 좋지만 제대로 생성형 AI의 진가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얘가 사람보다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순종 GPT-4 AI.com 사이트에서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리튼은 그냥 연습을 해보시고 네. GPT-4를 그냥 제대로 활용해 보는 게 아마 리튼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게 일종의 우리에게 경험을 해준다는 어떤 사회공헌적 관점도 있을 거고요. 일종의 마케팅 관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계속 이게 차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튼 같은 회사는 상당히 고마운 회사죠. 네. 저는 오늘 바로 GPT-4 유료 결제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아요. 예, 진로를 찾기 위해서 뭐 우리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까? 막 이런 것도 좀 질문해보고 싶고. 네. 좀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이미 다 해봤어요. 그래요? 뭘 해봤냐면 선생님들도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무료 버전에서 해봤는데도 제가 뒤로 넘어갔는데 나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했고 그다음 박사 논문은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썼어. 그리고 행복 교육을 12년을 했어. 나는 MBTI가 ENFP야. 자, 이런 정보를 참고해서 향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인류 문명 진화에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더니 무려 23가지 제가 할 일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거 너무 좋다. 사업계획서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PPT로 구성해야 되겠는데 했더니 슬라이드 들어갈 내용들을 개조식으로 쫙 뽑아줍니다. 뭐 다 해주네요. 다 해줘. MBTI 성향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MBTI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좀 요 질문이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들께서 챗 GPT를 아예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챗 GPT를 아예 수업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수업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다가 이거 여러분들이 사실은 몇 주 동안 저한테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챗GPT는 순식간에 해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이에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라는 수업인데 한양대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거 챗GPT가 해주면 그냥 끝날 건데 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교육 프로그램 개발 챗GPT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줬는데 10분 만에 애들이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해볼게요. 새로운 뉴챗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뉴챗으로 가서 자, 유료 버전으로 해볼게요. 자, 이게 다르더라고요. 3.5랑 4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네, 유료 버전을 결제하면은. 빠르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줘. 정말 무식하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냥 대뜸이요? 네네네. 자, 그럼 물론이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더 해야 되는지를 얘가 스캐폴딩을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팀장님 그 스탑 한번 눌러주실래요? 이거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물어봐 줄래? 자,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중학생 할까요? 중학생. 중학생으로 할까요? 네. 중학생.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뭐 주제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주제는 진로 교육. 온라인 코스 대면 자, 교육. 이런 식입니다. 어때요? 대박이죠. 이런 식으로 쭉 풀어가면 뭔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는 선생님들께서 무엇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조형 혹은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챗GPT는 일종의 그림을 그리는 도구. 얘는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도구. 따라서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나 교수 학습의 상당한 부분을 도와주고 시간을 세이브해주고 머리를 가볍게 만들어줄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좀 함께 해주셨는데 좀 소통도 하고 하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일단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뭐랄까요, 이 티타임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강의를 해도 이렇게 길을 살려주고
여기서 강의하면 누구나 다 작두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들께 좀 이 챗GPT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은 해주고 마무리를 하시죠. 제가 차마 이제 뒷부분에 그 얘기를 못했어요. 이러한 AI의 능력이라면 앞으로 인간과 AI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교사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요번에 6월에 했으니까 좀 향후에 챗GPT가 또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한번 다시 나와서 한번 해주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못 따라간 트렌드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일 박사님이었습니다.